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1심 전에 나왔던 방송에서의 내용과 저희가 확인한 2심 재판 판결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달라지는 또 의문이 많이 생겼던 그런 사건인데요.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이 사건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2019년 11월 16일,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밤 자정이 가까울 무렵이었습니다. 경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와요. 이 신고자는 한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자, 이 사람이었어요. 양주시에 거주하는 29살 베트남 이주 여성 응웬 빈안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빈안 씨라고 부를게요.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비난 씨의 사촌 동생이었는데요. 16일에 이 사촌 누나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예요. 사실 동생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잠들었나 보다 혹은 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곧장 신고를 접수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비난 씨가 사촌 동생과 만나기로 했던 날 전날에 남겼던 어떤 말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의미심장한 말이었던 거예요. 15일 저녁에 비난 씨가 이 가까이 살던 베트남 지인의 집을 찾아왔었대요. 나 내일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가.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비난 씨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동생들아, 내일 내가 연락이 없으면 나를 찾아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정말로 그녀는 종일토록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촌동생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수사팀이 신고를 접수하고 비난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해요. 먼저 그녀 주변에 탐문 수사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난 씨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해서 국내에 들어왔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수사팀이 일단 비난 씨의 거주지였던 양주의 한 빌라로 향했고요. 여기에 그녀가 없다는 사실까지 파악한 후에 빌라 주변에 CCTV를 수거해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생각보다 빨리 잡혔어요.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쯤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난 씨가 15일 저녁에 귀가한 이후로 이 동선이 끊겼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수사의 방향이 누구를 향할까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57세 남편 신 씨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미 탐문 수사 때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라는 제보도 있었고요. 그렇게 수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이 CCTV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 포착해요. 화면 속의 인물은 이 비난 씨의 남편인 신 씨였고요. 되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16일 이른 아침에 이 빌라 건물 앞에 신 씨가 나타나요. 근데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주변을 살펴요. 이런 식으로 1시간 간격으로 2차례 나와서 주변을 살피더니 오전 8시경에 갑자기 되게 큰 가방 같은 걸 들고 빌라 건물을 빠져나와요. 그러더니 이 가방을 차에 싣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리고 되게 늦은 저녁에 귀가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다 찍혀 있었어요. 17일 오후 3시경 수사팀이 신 씨를 찾아가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다가 조사를 벌여요. 처음에는 이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의 행방을 나는 모른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더니 이제 CCTV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압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 뭐 본인도 어쩔 수 없죠. 범행을 자백합니다. 말다툼 끝에 홧김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죽였고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거예요. 신 씨가 자백했던 시신의 매장 위치는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어느 감나무 밭이었어요. 완주가 신 씨 고향이었거든요. 수사팀이 곧장 완주로 향했고요. 신 씨가 말했던 그 감나무 밭에 비난 씨의 시신이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런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대체 어떻게 만난 사이냐? 신 씨가 2018년 11월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비난 씨를 소개받게 돼요. 그리고 정말 빠르게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빨리 진행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개를 받고 바로 다음 날에 비난 씨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만난 지 하루 만에. 12월 13일에 베트남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했고요. 다음 해인 2019년 3월 26일에는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쳐요. 그렇게 법률상 부부가 된 거죠. 근데 초반부터 이 둘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사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부부가 되기 전까지는 괜찮아 보였어요.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28살이에요. 신 씨는 초혼이었고요. 이 비난 씨는 재혼이었습니다. 이전 결혼해서 낳은 7살 아들도 있었어요. 국제 결혼을 원했던 건 비난 씨였는데 아무래도 자녀가 있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꺼렸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여러 번 퇴짜를 맞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 씨가 비난 씨의 사정을 다 이해해 줬던 거죠. 아이가 있어도 나는 뭐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여러 번 퇴짜를 맞다가 이런 걸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비난 씨 입장에서는 고마운 마음이 되게 컸겠죠. 그렇게 두 사람은 28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아들은 친정에 맡겼고요. 이제 본인만 입국을 했는데 신씨 측 가족은 결혼 사실을 모르고 있었대요. 이거를 숨겼던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해주면서 잘 살 것 같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방송에 나왔던 자료를 참고할 때 그 방송 내용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송 내용이랑 그다음에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문까지 같이 찾아서 다 읽어보고 참고를 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언급된 부분이랑 이 판결문 내용에서 되게 차이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방송이 방영됐던 시점은 1심 판결 이후였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2심 판결 이후였기 때문에 이 내용에 어떤 차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공통적인 내용은 금전입니다. 먼저 1심 판결문을 참고한 불화의 원인이 있었어요. 비난 씨가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었었나 봐요. 9개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 신 씨가 먼저 귀국을 하고 국내에서 이제 혼인신고를 했던 거예요. 이후로는 이제 비난 씨가 입국한 2019년 8월 16일까지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성격 차이도 좀 있었고 비난 씨가 좀 금전적인 지원을 되게 빈번하게 요구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입국한 후로는 이 두 사람의 부부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근데 방송 내용을 보면 비난 씨 지인들의 말은 또 달라요. 신 씨가 입국을 한 이후에 비난 씨에게 돈을 한 푼도 안 줬고 네가 돈 벌어서 해라. 네가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실제 나눈 카톡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신 씨가 이렇게 말하죠. 돈 벌기가 쉬운 줄 아니 너가 알아서 판단하고 가라. 땡땡땡 가라. 그리고 다시는 집에 오지 마라. 비난 씨는 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남의 돈 얻어서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당신이 나보고 일해라. 그리고 네 생활을 알아서 살아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일자리 계속 찾고 있잖아요. 신씨, 그러면 집에서 뭐하니? 아내로서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의지하면서 살 거니?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신씨는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네가 경제활동을 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요구대로 비난씨는 사건 발생 3주 전부터 식당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건 발생 전날까지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사건 전날에 비난 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식당 관계자가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더니 남편이 집을 나가라고 했다. 남편이 자꾸 이혼하자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비난 씨는 집으로 돌아갔고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사건 경위를 제가 들려드릴 텐데 이 내용은 이 경찰 수사 내용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자의 진술이 종합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판결문이라도 100% 다 신뢰하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16일 오전 5시 반에 비난 씨가 집 나가라는 남편 말대로 짐을 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천에 있는 친척 동생 집에 머무르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또 신 씨가 강하게 말려요. 지가 나가라고 해놓고 돈 벌러 나간다고 하니까 이거를 가출 통보로 이해를 했던 건지 엄청나게 말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되게 심하게 두 사람이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비난 씨가 자기도 열받으니까 이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신 씨가 막 화를 내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해요. 가만 두고 볼 수는 없었겠죠. 바로 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는데 이때 비난 씨가 접근을 막으려고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신 씨에게 휘둘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 씨가 오른쪽 허벅지를 베었대요. 그리고 바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식칼을 빼앗아서 마구잡이로 비난 씨에게 휘둘러요. 그녀가 쓰러진 이후에도 등과 다리 등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후에 부검에서 확인된 자창만 17군데였어요. 그렇게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된 거죠. 순식간에 범행을 저지른 신 씨는 현장을 수습하고 시신 6일을 준비해요. 가방에 시신을 담았고요. 2차례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살피고 자신의 차량에 시신을 실어요.
처음에 유기장소로 선택하고 향한 곳은 인근에 있는 저수지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난 씨 휴대폰을 끄고 폰만 그냥 던져서 유기를 하고 차를 돌립니다. 그럼 시신은 다른 곳에 유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 굳이 휴대폰과 시신 유기 장소를 왜 구분을 했을까요? 한 범죄 전문가는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하는 것, 이게 원래 신 씨의 계획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양주 집에서 시신을 매장한 완주까지의 이 동선을 그려보면 이 저수지는 동선 위에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수지를 찾은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저수지를 살펴본 전문가는 여기가 생각보다 좀 개방이 되어 있어서 유기를 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요.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사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신 유기 장소는 보통은 지리감이 있는 익숙한 장소를 좀 선택을 하잖아요. 이게 언급된 자료는 많이 없는데 만약에 이 저수지가 신 씨에게 익숙한 장소였다고 한다면 뭔가 본인이 낚시를 하러 왔던 장소였을 수도 있겠죠. 주로 야간에 낚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두운 저수지를 기억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기 장소로 적합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낮에 와보니까 여기 뭐야? 시신을 유기하기엔 조금 적합하지가 않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변경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휴대폰이라도 유기를 하자 하고 차를 돌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택한 장소가 경기 북부에서 238km 떨어진 전라북도 완주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사실 완주가 아니더라도 곳곳에 산과 바다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완주를 택했다는 건 급한 상황에서 자신한테 가장 익숙한 고향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였을 수 있겠죠. 오랜 시간 차량을 몬 신 씨는 오후 4시에 완주군에 위치한 감나무 밭에 도착을 합니다. 인근 철물점에서 삽을 구입했고요. 차량 안에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요. 오후 7시경에 해가 지는 걸 보고 1m가량 땅을 파서 이 시신과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매장하고 도주를 한 거죠. 여기까지가 밝혀진 이번 사건의 전말입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해요. 잔혹한 범행 수법과 사체유기 방식을 볼 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근데 15년형이라는 게 조금 납득이 가시지 않을 거예요. 예상대로 신 씨한테 조금 유리하게 참작된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성급히 이뤄지는 국제결혼의 특성상 불신과 갈등이 쌓여온 점. 두 번째,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세 번째, 빌라 보증금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유족과 합의한 점. 네 번째, 초범인 점. 이렇게 4가지 부분이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고요. 이게 항소심으로 이어졌는데 2020년 12월 8일에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요. 3년이 감형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는 어떤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그간 미디어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2심 판결문을 통해서 감형이 된 경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2심에서 새로 나온 내용이고요. 이거는 범죄자를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새로 나온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되게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됐어요. 먼저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잔혹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신 씨가 결혼 과정에서부터 지출한 구체적인 금액이 다 적혀 있었어요. 항공료, 결혼식 비용, 서류 비용. 이거에만 한 1,08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다고 해요. 그 밖에도 이 비난 씨와 처가 식구들에게 용돈, 차비, 선물, 수수료 명목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합니다. 이후에 비난 씨가 입국하기 전까지 카톡을 하면서 자주 좀 다툼을 벌였다라는 거는 이제 1심하고 같은 내용이었는데 2심에서는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 있었어요. 비난 씨가 안 좋은 어떤 자신의 성격을 고치겠다라고 하면서 결혼 생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라는 내용이 좀 추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 씨도 마음을 좀 다잡고 입국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한국에서의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판결문 문구를 좀 요약한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피해자는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한 직후부터 일방적으로 금전적, 물질적 요구를 지속했다.
피고인 신 씨는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대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좋은 브랜드의 물건을 사주었는지 여부만 궁금해했다. 피해자는 입국 일주일도 안 돼 가출을 했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피고인을 애정과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적 필요만을 충족해주는 대상으로 취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끊임없는 물질적 요구, 남편과 가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신 씨의 노력, 그 과정에서 신 씨가 억누른 분노와 답답한 심정, 절망감을 잘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조금 살인자를 이해해주는 말이기는 하죠. 자, 그러면 비난 씨는 이미 사망을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었을까? 왜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항소심에서 이런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해지죠. 재판부는 그 근거로 신 씨가 9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작성했던 일기를 어떤 내용으로 들어요. 이 판결문에 실린 일기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피해자가 화장품을 사야 한다면서 큰 소리로 짜증을 낸 일, 신 씨가 자려고 불을 끄면 다시 불을 켜고 크게 한국어 공부를 하는 등 배려하지 않는 모습, 컴퓨터와 공유기를 새로 바꿔준 일, 피해자가 사촌동생을 만나러 간 뒤 집에 가지 않고 이혼하고 베트남에 가겠다고 통보한 일, 아이폰을 사달라는 요구에 돈이 부족해 갤럭시폰을 사준 일, 성관계는 물론 일체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고 대화도 하지 않은 일, 피해자는 자신의 옷만 세탁할 뿐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은 일, 신 씨에게 식사를 했는지 묻거나 밥을 먹자고 전혀 제안하지 않은 점, 말다툼할 때의 모습, 샤워하고 나온 후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녹음한 일, 이런 것들을 9월 말부터 일기장에다 적어놨었는데 2심 재판부가 이거를 이제 참작 사유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또한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관련해서도 사건 당일이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비난 씨가 약속했던 3개월 의무동거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이라는 약속된 일수를 채우면 비난 씨가 업체에 넣어둔 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대요. 재판부는 이 사건 당일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첫날인 점을 거론하면서 가출 의사를 표시했던, 그러니까 사촌동생 집으로 가서 일하겠다는 말, 이런 가출 의사를 표시했던 시점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피해자가 다른 시기도 아니고 혼인 보증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출하겠다라고 함으로써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다. 더불어 신 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도발적 언동이 피고인이 범행으로 나아간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인 의사 없이 대한민국 거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이용했다라는 생각에 인간적인 모멸감, 배신감,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살해에 이르렀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건 좀 참 말이 안 되는 게 인간적인 모멸감을 겪고 배신감을 겪고 수치심을 겪었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 세 가지 감정에서 살해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연결되듯 설명이 될 수 있는 건지 전 이 부분은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신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유족 측이 신 씨로부터 장례비와 합의금을 지급받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했고요. 신 씨는 그렇게 1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됩니다. 이 사건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저희 작가님도 그렇고 좀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물론 2심 재판이 있기 전에 방영된 방송이긴 했지만 2심 판결문에서의 비난 씨의 모습이 방송에서 언급됐던 모습하고는 너무 달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방송에서의 비난 씨는 남편의 핍박 속에서도 타국에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여성이었어요. 반면 2심에서의 비난 씨는 남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거주 자격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이용한 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비난 씨가 신 씨에게 남겨둔 휴대폰에 적어준 메시지가 있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첫 가을이에요. 근데 위로의 말이나 가족과의 따뜻한 식사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은 나에게 한국에 가면 꼭 잘 챙겨주겠다고 약속해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나한테 왜 그랬나요? 나는 아직 젊고 궁금한 것이 많아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나이예요. 나는 땡땡에 일하러 갈 거예요. 이게 아마 2000인 것 같아요. 어렵게 얻은 기회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당신을 보러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게요.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선택이고 일로서도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정확히 언제 쓰였다라고는 밝혀져 있지 않는데 초반에 이제 실종 신고를 했었던 사촌 동생 그리고 과거에 신 씨가 썼던 그 일기 속 내용, 가출에 대한 내용, 실제 이 메시지의 내용, 사촌 동생의 집에 갔다가
남편이 3일 만에 잘해주겠다고 약속해서 돌아왔던, 지금 제가 확대해 드릴 건데 그 내용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내용, 그리고 앞서 주고받았던 돈에 대한 카톡 내용,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냐,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신 씨 입장에서는 마침 보증금을 반환받는 시점에 일을 하겠다고 나가는 비난 씨가 나를 금전적으로만 이용해 먹고 가출하는, 도망치는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살해를 했을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살인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비난 씨의 의도가 어쨌든 살인은 잘못됐어요. 살인이 잘못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점은 진짜 비난 씨의 의도가 뭐였을까 하는 점이에요. 한 가지 느꼈던 건 이 본인의 메시지라고 적어놨던 이 글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한 상태로 되게 힘들어서 막 흥분해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꼭 마치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써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좀 읽어보시면 뭐 구체적인 숫자, 시간, 시점, 횟수 이런 것들이 되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남편한테 자기 마음을 전하겠다라는 의도로 남긴 메시지가 맞을까?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색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정말 3개월 혼인 의무기간이 끝난 뒤에 보증금을 챙기겠다는 목적으로 혼인관계를 끝내려 했을 거다. 이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로서 이 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이 글 봐. 내가 이만큼 힘들었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어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글일 수도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가능성은 정말 이 남편, 이 신 씨의 원함대로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하던 식당 일을 그만두고 이천에 사는 동생의 집에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했던 것. 이것도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과거에 한번 이제 가출을 해서 갈등이 있었고 남편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도 본 상태니까 내가 이번에도 나가겠다고 하면 남편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대판 싸우겠는데, 뭐 이런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니까 친구들에게 동생들아 내일 내가 연락이 없으면 나를 찾아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런 말도 했을 수 있는 거고요. 일을 하러 갈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걸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거를 신 씨는 또다시 나를 버리고 금전적으로 이용해 먹고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건은 마냥 이제 판결문 내용대로 비난 씨가 뭐 의도적으로 보증기간에 맞춰서 혼인기간을 종료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없는 거지만, 또 방송 내용대로 열심히 살려고만 했던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그런 타이틀로만 내보낼 수도 없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 방송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많이 만들어진 영상이기는 하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걸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살인을 정당화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나엘님은 뭐 이 사람이 의도가 이랬으면 죽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직 1심 재판 결과밖에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무조건 어떤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시청자의 분노를 이끌어낼 만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비난 씨의 의도가 계획적인 혼인 파탄이었든 아니면 정말 일을 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로 집을 떠나는 것이었든 신 씨가 저지른 살인이 그 자체로 큰 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건 관련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많이 궁금해지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은 노원구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2015년 2월 12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7세 남성 조 씨가 사라졌다라는 실종 신고가 한 건 접수가 돼요. 경찰이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가 살던 아파트 CCTV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조 씨가 한 남성과 함께 아파트를 나와서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포착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남성의 차가 다시 조 씨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모습이 발견이 됐는데 되게 이상했어요. 조 씨가 함께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정황상 조 씨가 마지막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이 남성일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 남성을 찾아갔는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거든요.
경찰은 조 씨의 실종에 이 남성이 깊은 연관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남성에게서 되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계속 발견이 돼요. 조 씨의 실종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조 씨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남성은 왜 해외로 출국해야 했던 건지 오늘 준비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조 씨의 실종을 신고했던 사람은 누나였어요. 조 씨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가봤는데 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기다리다가 이제 신고를 했었던 거죠. 조 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찾아낸 그의 마지막 행적은 2월 6일에 부동산 경매 투자자인 41세 김 씨를 만났던 일이었습니다. 앞서 나왔던 그 남성이 바로 경매 투자자 김 씨였어요. 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행적이 확인된 곳이 동두천 쪽이었거든요. 처음에 경찰이 실종 수사를 하면서 주변인들 탐문 수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 소식을 김 씨가 먼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하고 나는 조 씨의 실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진술을 했던 거죠. 근데 이후에 이제 CCTV 영상을 통해서 심상치 않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이 김 씨를 찾아갔을 때 이미 출국한 상태였던 거예요. 자진 출두 이틀 만에 한국을 뜬 겁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 찾아낸 수상한 정황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뭐가 있었을까요? 조 씨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조 씨가 실종된 직후에 이 씨라는 남성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씨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 씨한테 직접 아파트를 넘겨받은 게 아니에요. 부동산 경매 투자자 김 씨에게 명의를 넘겨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이상하죠. 알고 봤더니 이 김 씨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들이 좀 여러 명 있었대요. 근데 이 씨 자신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김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압박을 했었는데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김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좀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걸 돈이 아니라 건물로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들 중에 한 명의 명의로 이 건물을 등기 이전을 해놓고 그 건물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채무의 일부를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씨가 이 조 씨의 아파트 명의를 넘겨받고 이 아파트를 이용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김 씨에게 받을 돈 일부를 해결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김 씨의 어머니가 받을 건물이라는 게 사라진 조 씨의 아파트라는 걸까요? 어쨌든 이 조 씨의 아파트가 타인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분명히 이 김 씨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팩트잖아요. 어쩌면 김 씨가 그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 씨에게 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조 씨와 김 씨 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동두천 지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이동 동선에 있는 수상한 장소들을 다 뒤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두천 지역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수상한 지역을 다 뒤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빈 건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무언가 발견하게 됩니다. 건물에서 혈흔이 발견돼요. 검사 결과 조 씨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조 씨가 다쳐서 뭐 쓰러져 있거나 시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김 씨와 했던 마지막 외출, 그리고 그 동선에 있던 조 씨의 혈흔, 실종. 이건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경찰은 일본으로 달아난 김 씨를 잡기 위해서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합니다. 당시에 김 씨가 이제 일본에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도피 10개월 만인 2015년 11월에 일본 경찰에 의해 검거가 됐고요. 12월에 한국으로 송환이 됩니다. 김 씨는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자신이 저질렀던 그 살해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대체 이 조 씨 한 사람을 가지고 김 씨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끔찍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조 씨와 김 씨의 관계는 꽤 오래된 사이였어요. 2002년부터 시작이 돼요.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서로 알게 돼서 한 13년 정도 가까운 지인 사이로 지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직업을 부동산 경매업자라고 주변에 알리고 다녔었는데 사실 그냥 사기꾼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투자금 속여가지고 막 뻔지르르하게 막 뭐 있는 척 하면서 투자금 받아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잘 나가는 이미지, 나 이렇게 부동산 투자 잘해, 이런 이미지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품위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그럼 이런 돈은 어디서 났냐? 또다시 또 사기를 치는 거죠.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또 이걸 채우고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사기를 치면서 몇 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어느새 10억 정도가 쌓이게 됩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뭔가 뭐 투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돈을 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내 돈 내놔라 이러면서 막 압박을 하니까 김 씨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려요. 조 씨를 이용하기로 한 거죠. 13년 지기 친구를. 이 피해자 조 씨가 노원구에 있는 4억 원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 명의로 몰래 이전을 하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냥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근데 이런 궁금증 생기실 것 같아요. 타인의 아파트 명의를 이렇게 쉽게 바꾸는 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조 씨가 언제 외출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몰래 조 씨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안방 장롱에 있던,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다 파악을 했겠죠. 안방 장롱에 있던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훔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2월 5일 오후 5시경에는 조 씨가 외출한 사이에 집에 다시 들어가서 조 씨의 컴퓨터로 이 아파트를 이 씨에게 4억 원에 매도한다. 라는 내용으로 가짜 부동산 매매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출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조 씨를 만납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번에 부동산을 하나 취득해서 바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알잖아. 내가 갖고 있는 좀 부동산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좀 많이 나와. 그러니까 형, 나 명의 좀 빌려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오래 본 사람이고 또 평소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조 씨도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별말 없이 김 씨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해줬고요. 인감 도장까지 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이 씨에게 달려가서 위조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그 이 씨에게 넘긴 거예요. 다음날 접수만 하면 본인이 구상했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 김 씨 입장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날 밤 10시경에 이 피해자 조 씨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조 씨가 자기 주변 사람한테 나 김 씨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인감증명서하고 도장을 줬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걸 들은 지인이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면 어떡해. 그러면 큰일 나. 이러면서 조 씨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 씨에게 전화를 해서 나 아까 전에 줬던 거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다시 돌려줘. 이거를 꽤 완강하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요. 함께 이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돌려받아서 조 씨의 집으로 함께 돌아와요. 그리고 그날 김 씨는 본인의 집으로 안 가고 조 씨의 집에서 함께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살인에 대한 계획이 시작되었다고 보거든요. 다음날 새벽 6시에 조 씨가 경기도 가평으로 약수를 들어간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김 씨가 형 나랑 같이 가. 나도 같이 갈게. 이러면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조 씨에게 약수를 들어갔다가 이 동두천에 나 건물 있는데 그거 좀 같이 보러 갈래?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차에 태워요.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약수터가 있는 경기도 가평에 갔다가 오전 8시 40분경에 그 동두천에 있는 빈 건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도 본인 건물이 아니었어요. 조 씨 명의를 좀 빌리고 싶으니까 또다시 거짓말을 한 거죠. 이거 내 건물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또 뭐 어쩌고저쩌고 이 건물이 내 건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형 명의 좀 빌려줘. 결론은 이거죠. 조 씨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거절을 합니다. 결국 김 씨는 조 씨를 살해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곳으로 데리고 왔던 것도 결국에는 한 번 더 부탁을 해보고 안 되면 죽여야지 라는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 씨는 건물 3층에서 조 씨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고요.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옆에 있던 의자로 조 씨의 목을 힘껏 눌러요. 조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질식사했고요. 이렇게 사람을 죽인 김 씨의 그 다음 행동은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침이 없었어요. 사망한 조 씨의 주머니를 뒤지더니 아파트 열쇠, 휴대전화, 주민등록증이 있는 지갑을 꺼냈고요. 이 시신을 건물 화장실에 두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이 지난 오전 11시 15분경 조 씨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조 씨가 가져갔던 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을 다시 가지고 나와요. 지금 이 사진이
훔쳐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찍힌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명의를 그 아파트 넘기려고 했었던 이 씨 있었잖아요. 이 사람한테 다시 넘깁니다. 그렇게 결국 명의가 넘어갔던 거죠. 얼마 후에 김 씨는 여행용 가방을 하나 챙겨서 피해자의 시신이 있는 건물로 다시 돌아왔고요. 화장실에 있던 시신을 가방에 넣고 충남 논산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로 1시간 동안 땅을 파서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옵니다. 하루 만에 살해, 유기, 절도, 명의도용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과연 초범이 맞을까요? 얼마나 머리를 썼으면 범행 다음 날인 2월 7일에 이런 짓을 해요. 조 씨 휴대폰으로 본인한테 전화를 걸어요. 허위 기록까지 남긴 거죠.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이 기록을 경찰이 보면 경찰은 7일에 조 씨가 살아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자신은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스스로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이 피해자의 누나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걸 김 씨도 알게 된 거죠. 간도 크죠.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할 생각까지 했으니까. 근데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이틀 뒤에 출국을 했잖아요. 이게 아마도 이제 자진 출석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자기를 좀 주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경찰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걸 좀 파악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김 씨는 급하게 일본으로 도주합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해외 도주가 쉽지 않아요. 스트레스도 심할 거고 일단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금전적인 소모가 또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들한테 사기친 돈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검거가 된 거죠. 근데 잡혀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은 당연하고 살인미수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중에 살인미수 사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45세의 장 씨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김 씨의 부동산 투자 사기에 속아서 2012년에 1억 4천만 원을 투자했대요. 그러다가 빠르게 눈치를 챈 거죠. 아, 내가 사기당했구나. 눈치를 채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극심한 독촉을 받던 김 씨는 2014년 12월에 장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뭐든 코너에 몰리면 살인으로 끝을 내는 놈인 거예요. 준비를 마친 김 씨가 장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인한테 9천만 원을 수표로 빌려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이 수표 빌리려면 현금 2천만 원이 필요해.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좀 준비해줘. 장 씨 입장에선 지금 돈을 받는 게 급하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준비해서 김 씨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나한테 돈을 빌렸던 사람? 그런 사람이 돈을 줄 테니까 만나자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섭지 않아요? 보통 이런 사건을 보면은 돈 주겠다라고 빌린 돈 갚을게 그러니까 나와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 만나러 갔다가 실종되거나 살해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 사건도 약간 그런 케이스죠.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악마인 거예요. 죽이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지금 2천만 원까지 챙기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12월 18일에 두 사람이 만났고요. 김 씨의 차를 타고 9천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경기도 화성시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쪽에 사람이 있어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저녁 9시, 그러니까 밤 9시 30분경에 김 씨가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라고 하면서 화성시에 있는 인적드문 국도 갓길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변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차량 뒷좌석 쪽으로 조용히 갑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장 씨 뒤에서 미리 준비한 전선줄로 목을 조르기 시작해요.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시죠? 이때 장 씨가 정말 맹렬히 저항을 하면서 목을 감고 있던 전선줄을 풀고 도망을 쳐요. 이때 김 씨가 막 쫓아와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 장 씨가 제발 살려달라고 빌면서 애원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살해를 중단합니다. 이날 일로 장 씨가 너무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꼈는지 경찰에 신고도 못했대요. 근데 이 시기가 이제 김 씨가 한두 군데서 사기를 친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장 씨도 죽이고 2천도 만들 겸 살해를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일이 이렇게 되면서 장 씨도 못 죽이고 2천만 원도 지금 손에 쥐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결국에는 조 씨 아파트의 명의를 빼앗아서 급한 채무를 탕감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오늘도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13년 지기 친구가 이런 짓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뭐 어디 뉴스에 그런 일 나와도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고 쟤는 내 좋은 친구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상상조차 하지 않았겠죠. 이 김 씨한테 부동산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었대요. 적게 피해를 당해도 3, 4천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재판은 조 씨 살인 사건과 장 씨 살인 미수 사건 이렇게 두 개가 함께 진행이 돼요. 검사는 김 씨가 조 씨의 아파트 명의를 빼앗기 위해서 계획살인을 한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김 씨는 조 씨에게 아파트 명의를 빌리는 것을 설득하다 생긴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적어도 김 씨가 그날 조 씨 집에서 자기로 했을 때 하다 안 되면 죽이고 어디 유기해야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 건물에 갔던 것도 이미 저는 계획적이라고 봐요. 전날 계획했어도 계획은 계획인 거죠. 실제로 재판에서 이 두 개의 양측의 주장이 되게 팽팽했어요.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 씨가 장 씨를 죽이려고 했을 때는 전선줄이라는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를 했었잖아요. 반대로 조 씨 살인 사건에서는 김 씨가 손으로 조 씨의 목을 조르고 건물 안에 있던 의자를 가져와서 조 씨의 목을 누르는 방법을 사용했었죠. 김 씨가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자신의 손과 현장에 있던 도구를 즉흥적으로 이용했다라고 본 거예요. 재판부는 조 씨 살인 사건에서는 장 씨의 살인 미수 사건과는 달리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고 안매장 도구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이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우발 살인이라는 김 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거죠. 사실 뭐 계획살인이라는 거는 범행 도구를 준비했냐, 물색했냐 이런 판단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계획살인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를 무기징역에 처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면서도 그에게 과거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었고 조 씨에 대한 범행이 계획 범행이 아니라는 점, 김 씨에게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가 셋이나 있는 점을 참고한다면서 2016년 6월 10일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자녀가 있다는 게 근데 감형이 될 어떤 사유가 될 만큼 김 씨가 자녀 육아를 되게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도피 생활 하면은 뭐 가정을 돌봤겠어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뭐 어린 자녀가 있다는 게 형량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죠. 한 사람을 살해하고 또 한 사람을 살해 시도했던 이 두 사건의 형량이 지금 합쳐서 징역 30년이에요. 결코 많은 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김 씨의 생각은 좀 달랐는지 형량이 과하다면서 또 범행 당시에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항소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장 씨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은 김 씨 본인이 스스로 중지해서 미수에 그쳤고 조 씨에 대한 살인은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루어진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과 반복성 그리고 친근하게 지냈던 피해자들과의 관계 유족들의 처벌 의사 등 양형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하면서 원심의 징역 30년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합니다. 김 씨는 상고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최종 징역 35년이 확정됩니다. 자, 그리고 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 사이에 또 어떤 재판이 있었냐면 김 씨가 2013년도에 사기 사건 2건을 저질렀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징역 6개월 이렇게 선고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나가도록 할게요. 조 씨와 김 씨는 가족 간의 교류도 있었고요. 김 씨가 조 씨한테 평소에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진짜 가까운 사이였대요. 여러분 누군가 부동산 관련된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선뜻 아무 의심 없이 줄 수 있으세요? 저는 가족이어도 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그만큼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지 않을 정도로 김 씨를 믿었었어요. 그런 친한 형님의 삶을 고작 자기 욕심 채우고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이유로 살인이라는 걸로 짓밟아버리려고 했던 거죠.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살인이라는 점에서 이게 꼭 남의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우리가 너무 겁을 먹고 또 인간관계를 다 차단하고 의심하고 살아서도 안 되겠지만 돈에 관련된 거, 특히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는 더 냉정하게 어떤 본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한 중년 여성이 불안한 어떤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어 서울시 동작구청이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도 아니었어요. 대체 왜 전화가 왔을까 의아했는데 이 전화를 걸었던 구청 직원이 그녀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살 조카 허군이 지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난 4월 16일에 초등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한 번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학교가 이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개학 이후로 허군이 한 번도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담임 선생님이 이 등록된 허군의 보호자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거예요. 학교 측에서는 허군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을 했고요. 매뉴얼대로 구청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담당 구청 직원이 허군의 집을 찾아갔다고 해요. 당시에 허군은 친할머니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 중이었고요. 허군의 부모가 오래전에 이혼한 상태여서 어머니는 같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착한 구청 직원이 수차례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어떤 반응도 없는 거예요. 반응은커녕 그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직원이 허군의 할머니와 아버지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이제 소재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고요. 허군의 큰어머니에게까지 연락이 닿게 된 거죠. 서문에서 이 연락을 받았던 중년 여성이 허군의 큰어머니였습니다. 뜻밖의 소식에 당황한 그녀는 허군의 할머니인 시어머니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그녀도 역시 연락이 닿질 않아요. 그렇게 허군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요. 허군의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경찰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는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해요. 학교 측에서 연결을 했을 때는 전화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4월 27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장 허군의 거주지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로 출동을 해요. 경찰이 이제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려요. 그렇게 생활 반응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여전히 안에서는 그 어떤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게 강제 진입을 결정합니다. 오후 1시에 경찰이 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을 했는데 정막만 흐르고 있었어요. 정말 조용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봤는데 사람의 흔적은 아예 느껴지질 않았어요. 좀 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번에는 집안에 있는 옷장들을 다 열어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방 장롱 쪽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된 거죠. 허군과 허군 할머니의 시신이었어요. 시신은 각각 통째로 파란색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고 이 장롱 안에 유기된 정황이 명백히 보이죠. 경찰이 곧장 사건을 보고하고 현장을 통제해요.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과 이 과학수사팀에 의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시신은 이미 상당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어요. 수사팀은 범행이 최소 수개월 전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시신은 국과수로 옮겨졌고요. 부검이 시작돼요. 이 시신과 함께 발견됐던 그 파란 비닐도 같이 보내져서 감식이 진행됩니다. 손자와 할머니를 죽여서 살고 있는 집 장롱에 유기해 놓은 이 끔찍한 짓을 대체 누가 했을까요? 경찰이 가장 먼저 행방을 확인했던 사람은 함께 살던 허군의 아버지이자 할머니의 둘째 아들인 허 씨였어요. 최소 몇 달 전에 이 집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시신이 유기됐는데 오랜 시간 동안 신고가 안 됐다는 거는 두 사람처럼 이 허 씨도 사망을 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범인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확인 결과 허 씨는 시신이 발견된 이후부터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요. 허 씨도 피해를 당했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었지만 이 피해자들과 허 씨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휴대폰이 간헐적으로 켜졌다 꺼졌다 했고요. 곳곳에서 생활 반응이 포착된 거죠.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사팀이 허 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었는데 딱 이 시점에 이 수사팀에게 국과수 감식 결과가 전달돼요. 시신을 감싸고 있던 파란 비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신을 감싸고 있던 파란 비닐에서 허 씨의 지문이 발견된 거죠. 피해자들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허 씨에 대한 심증을 굳힌 상태에서 이 봉투를 만진 사람이라는 유력한 증거까지 발견이 됐잖아요. 수사팀은 허 씨의 휴대폰이 잠깐씩 켜졌던 그 위치를 찾아냈고요. 일대의 모든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서 분석해요. 그리고 마침내 허 씨의 소재를 특정하는 데 성공해요. 서울 성동구 모처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신 발견 3일 만에 허 씨가 검거된 거죠. 근데 수사팀이 모텔에 딱 들이닥쳤을 때 허 씨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여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43세 여성 한 씨였습니다. 수사팀은 일단 한 씨도 허 씨와 함께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시작해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요.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바로 혐의를 인정해요. 여성 한 씨는 범행에 직접 가담한 건 아니고 허 씨의 도피를 도왔던 것으로만 밝혀집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자신의 어머니와 또 어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해서 장롱에 유기하기까지 했을까요? 돈 때문이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허 씨가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독립을 하겠다면서 필요한 돈을 어머니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퉜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독립을 하려면 독립 자금을 본인이 마련했어야죠. 독립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독립을 해요? 자, 지금부터는 수사 자료 그리고 판결문 등을 종합한 이 사건의 경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허 씨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다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허 씨가 어머니하고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고 계속 살다가 2011년에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성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징역형을 살게 되는데 2014년에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에 만기 출소하게 된 거예요. 이혼을 하고 감옥에 가 있었으니까 뭐 아이 돌보는 거는 다 할머니 몫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소를 했는데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때부터 같이 지낸 거예요. 출소 이후에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다가 교회 사회복지단체에서 받은 후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노래방에서 만난 검거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한 씨와 교제를 시작해요. 어머니 입장에서 딱 보면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성범죄 저지르고 감옥 갔다 출소해서 직업도 없지, 애는 안 돌보지. 탐탁지 않죠. 그 와중에 또 여자는 만나고 다니지.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당부를 해도 결국에는 잔소리로밖에 안 들렸던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요. 이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20년 1월 25일 자정이었어요. 그날도 두 사람이 작은 방에서 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술만 마시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애는 어떻게 키울 거냐. 너 지금 신상정보 공개됐는데 아들이 알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르고 신상정보가 지금 다 뿌려진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허 씨가 이렇게 말해요. 방 얻어서 따로 살고 싶다. 배달일 해서 돈을 벌 테니까 방 얻게 500만 원만 달라. 너무 당당하게 돈을 맡겨뒀다는 듯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죠.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계속해서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렇게 새벽 4시경이 됐을 때 허 씨가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해요.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거죠. 주저없이 달려든 허 씨는 두 손으로 어머니의 목을 졸랐습니다. 목을 잡은 상태에서 어머니를 벽으로 밀어붙였고요. 몸이 축 늘어질 때까지 5분 동안 계속 목을 졸라요. 그렇게 어머니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살해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직후인 오전 4시 반에는 아들이 자고 있던, 그 허군이 자고 있던 큰 방으로 이동해서 잠깐 아들을 이렇게 쳐다봐요. 바라봐요. 그러더니 다시 방에서 나와서 주방에서 소주 2병을 꺼내 마셨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답시고 내린 결정 또한 정상이 아니었죠. 아들이 혼자 남아서 살게 하느니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오전 11시에 큰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살인사건을 많이 접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충격적이지 않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자주 접하니까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키운 어머니를 살해하고 내가 낳은 내 자식을 지금 죽인 거거든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을 살해한 이후 허 씨는 바로 시신 은닉에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있던 작은 방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 작은 방에 있는 3개의 장롱 중에서 가운데 장롱을 열어서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 시신을 넣어놔요. 그런 다음에는 아들의 시신을 가져와서 이번에는 오른쪽 장롱에 넣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어머니 돈까지 훔쳐서 현장을 떠나요. 처음부터 시신의 비닐을 덮어놨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넣어두고 몇 주의 시간이 흘렀던 건데 2월 중순이 되면서 시신이 부패하고 이제 악취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를 조금 가리려고 이불 2개를 시신 위에 각각 덮어둡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요. 4월이 되면서 이제 2달 이상 시신이 부패했을 거 아니에요. 악취가 더 심해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더기와 파리가 꼬이기 시작해요. 참지 못한 허 씨는 다시 장롱을 엽니다. 시신에 살충제를 뿌렸고요. 파란색 비닐봉투를 잘라서 시신을 각각 둘러싸요. 그리고 시신 주변에 흐른 피를 휴지로 덮어서 번지지 않게 하고
냄새를 숨기기 위해 계속 향초를 피워요. 그 죽어서 썩어있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의 시신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정말? 허 씨도 살인 현장인 빌라에서 계속 지내지는 않았어요. 냄새가 나니까 좀 힘들어서 3월경에는 이제 빌라를 떠나서 거처를 옮기고 이후에 가끔씩 집에 들러서 상태가 어떤지, 뭐 무슨 일 없는지 이런 것만 살폈던 거예요. 교제 중인 한 씨의 집에서 이제 지냈습니다. 한 씨한테 당분간 같이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지난 명절에 내가 골프채로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나를 찾으러 다니고 있어서 피해야 된다. 보름 정도만 좀 같이 지내자. 라고 했대요. 그렇게 한 씨는 허 씨의 도피를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지죠? 한 씨는 허 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을까? 경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 씨가 진술을 되게 자주 번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담기기도 했었는데 재판부는 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 있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은 한 씨가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도피 생활을 하던 허 씨가 전혀,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서 한 씨도 살해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한 씨는 범행 사실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허 씨는 계속 이렇게 말해요. 범행이 발각돼서 검거될까 봐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을 덧붙입니다. 한 씨를 죽이고 나도 따라가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갈 건데 검거될 걸 왜 염려하냐는 거죠. 범행을 시도했던 건 4월 하순경 한 씨의 집에서였습니다. 돈 받으러 갈 곳이 있다면서 한 씨를 신발장으로 유인하더니 신발을 신고 일어서는 한 씨의 목을 그대로 뒤에서 졸라요. 그 상태로 한 씨는 기절했고요. 허 씨는 그녀를 끌고 침대로 가서 눕힙니다. 잠시 뒤에 깨어난 한 씨에게 허 씨는 과도를 들이밀어요. 그러면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목을 조르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칼로 찌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청테이프로 한 씨의 입을 막았고요. 이제 살해하려고 했는데 범행 직전에 살려달라고 엄청 애원을 한 거예요. 그 모습에 좀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 한 씨가 도망을 치거나 뭔가 경찰에 신고를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막판에 같이 있다가 지금 검거가 됐거든요. 그럼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생각이었을지 좀 궁금해지죠. 이들의 다음 행적이 확인된 건 시신이 발견된 4월 27일이었어요. 27일 오전에 그 앞서 나왔던 형수의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연락을 받더니 이 허 씨가 한 씨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골프채로 맞았던 사람이 경찰과 함께 지금 나를 잡으러 오고 있다. 그 사람들이 이 집을 알 수도 있으니까 빨리 나가자. 통장만 가지고 나와라. 한 씨는 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함께 모텔에서 추적을 피하기로 하고 그 친오빠한테 가서 20만 원까지 빌려서 도주를 한 거예요. 이 돈으로 모텔 숙박비와 생활비를 해결하다가 3일 뒤에 모텔에서 함께 검거가 됐던 거죠.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이에요. 허 씨는 존속 살해, 살인, 살인미수,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요. 한 씨 또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아들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범행 수법, 짧은 시간에 다시 살해를 시도하려 했던 점을 근거로 허 씨의 정신감정을 요청해요. 이후에 여러 가지 검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검사 결과가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먼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는 총점 21점이 나와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겁니다. 보통은 13점에서 29점 사이가 나오면 상이라고 해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에서는 반사회성 항목에서 위험 판정을 받습니다.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에서는 총점 38점으로 전문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자로 평가가 돼요. 마지막으로 범죄 위험성 평가도구 검사에서는 총점 14점이 나오는데 이게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단 하나도 평범하지 않은 정말 완벽한 반사회적 범죄자인 거죠. 검찰은 허 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사형을 구형해요. 재판부는 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전자장치 부착 25년 명령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허 씨가 모친과 아들을 살해한 직후 모친의 돈을 사용하는 등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된 느닷없는 공격에 삶을 마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허 씨가 지금 본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에 지각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반사회적 성격만 있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도피를 도왔던 한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됩니다. 허 씨가 항소를 포기했는데요. 검사 측에서 항소를 해요. 그렇게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죠. 재판부가 밝혔던 기각 이유는 뻔해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유족인 형과 형수가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렇게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허 씨는 형이 확정됩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죽음이 지금 3달가량 방치가 된 사건인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가족이 그만큼 주변 사람들하고 교류가 적었어요. 실종 신고를 했었던 이 큰아들네와도 평소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사라진 걸 최초로 감지한 곳이 가족이나 이웃이 아닌 학교였던 거죠. 당시에 코로나로 개학이 연기됐었고 4월이 돼서야 이제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됐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쉽게 알아채지 못했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작정하고 죽이겠다는 사람을 막을 힘이 이 작은 아이에게는 없어요. 그것도 가장 안전해야 할, 물론 불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집이라고 여기는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와중에 달려든 살인자를 막을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평생을 키운 아들에게 살해당한 어머니,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아들, 한 번의 살인을 하고도 살인을 멈추지 않았던 이 악마가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어떤 영화 속 대사인가 싶기도 한 이 말은 실제로 어느 살인자가 자신의 일기장에 써놓은 글입니다. 뭔가 살인에 대한 감춰둔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글인 것 같죠. 2000년대 이후부터 잘 알려져 있었던 몇몇 연쇄살인범들에 의해서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그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처럼 번졌잖아요. 이 단어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사이코패스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사전적 의미를 좀 알려드리자면 반복적인 반사회적 행동과 공감 및 죄책감의 결여, 충동성, 자기중심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적인 장애라고 해요. 근데 이런 성격 장애가 형성된 원인에는 물론 후천적인 요인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어떤 유전자의 결함이나 뇌의 전두엽 손상 등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대중매체 속에서 워낙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범죄가 많이 그려져서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설사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다 전부 이렇게 무서운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뚜렷한 범행 동기도 그렇고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경찰이나 이 검찰 측이 당연히 범인이 어떤 이유로 이런 행위를 한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의 범행 동기를 분석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무동기 살인이나 어떤 죄책감이 결여된 그런 잔혹 범죄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건도 오직 살인을 하고 싶다는 그 욕구 하나만으로 끔찍한 짓을 저지른 20대 초반의 젊은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설악산 쪽에 위치한 어느 등산로 입구의 공터예요. 되게 한적해 보이죠? 공휴일을 제외하면은 평소에도 사람이 거의 없는 되게 조용한 곳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오후 2시 30분경에 한 일행이 등산을 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이 공터 주차장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날 같이 이제 등산을 가겠다고 왔던 일행이 한 명 있었거든요. 57세 한 씨가 있었는데 이 남성이 피투성이가 돼서 승용차 옆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온 몸에 뭔가로 막 찔려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 일행들이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8시쯤에 이제 버섯을 좀 채취하고 등산을 하자 이런 목적으로 여기를 찾았던 거예요. 평소 현 씨가 지인들하고 함께 산을 찾아다니면서 버섯이나 나물, 약초 이런 거를 취미로 이제 채취를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하필 이날 막상 이제 도착을 하기는 했는데
등산을 하기에는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산을 조금 더 올랐다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오늘 좀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혼자서만 내려가서 주차장에 있는 차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었던 거죠. 일행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게 바로 이제 지인들이 목격했던 한시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지인들은 끔찍한 이 사건 현장을 발견했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대체 이 정말 평화로운 등산로 입구에서 대낮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한시의 시신을 보면 목, 등, 가슴 무려 정말 49군데 엄청나게 찔린 상처들이 있었어요. 승용차 바깥에서 지금 사망을 한 채 발견이 됐죠. 그리고 혈흔의 동선을 보게 되면 차 안에서 어떻게 범인에게 습격을 받았다가 차 밖으로 뛰쳐나와서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계속 공격을 당해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오버킬 형태죠.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격. 무차별적으로 많은 이 범행 수법으로 봤을 때 언뜻 뭔가 원한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요. 강도에 의한 범행으로 의심이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기엔 좀 의문점이 많았어요. 일단은 한시가 살해된 장소가 한시 집에서 되게 멀어요. 강원도거든요. 근데 굳이 면식범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한시를 공격한다? 이건 조금 좀 부자연스럽게 당시엔 여겨졌었고 강도 범행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런 오버킬 형태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을 뺏어서 빨리 달아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오직 딱 봤을 때 정말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다. 정말 피해자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잔인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봤을 때 이 부근의 지리를 되게 잘 아는 사람일 것으로 추측이 됐습니다. 인근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추정이 됐었어요. 다행히 범인은 딱히 뭔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를 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한시의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했고요. 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을 바로 감식해요. 그렇게 용의자가 되게 빨리 잡혀요. 되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정말로. 사건 현장에서 한 4.7km? 그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던 당시 22세의 이 씨라는 남성이었어요. 같은 날 밤 11시경에 경찰이 이 씨의 집을 급습했고요. 방 안에서 정말 태연히 TV를 보고 있던 이 씨를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별다른 저항도 없었어요. 순순히 체포됐고요.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사망한 한 씨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이 씨에게서 어딘가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요. 다른 범죄자들하고는 조금 달랐던 거예요.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서 감정의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행에 대해서 뭔가 후회의 감정을 내비치거나 뭐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뭐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겠지만 억울하다면서 울분을 토해내거나 뭐 피해자나 사회에 분노를 표출하거나 남 탓을 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감정의 상태 같은 느낌? 무덤덤한? 내 일이 아니라 타인이 겪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되게 태연하게 행동을 하고 말을 했던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 과정을 좀 들려드릴게요. 이 씨가 범행 당일 낮 12시에 자신의 차를 끌고 거주지 인근을 배회하면서 살인 대상을 물색합니다. 그러다가 강 건너편 공터에 소렌토 차량이 한 대 세워져 있는 걸 발견해요. 바로 자신의 차를 세워두고 강 건너편까지 걸어갔고요. 승용차 잠금 장치가 잠기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마침 한 씨가 또 문을 안 잠그고 차에서 혼자 타고 있었거든요. 난 12시 50분경에 운전석에 앉아서 깜빡 잠이 든 한 씨는 열매가 떨어지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 순간 이 씨가 차 문을 열고 흉기를 치켜든 채 예고 없이 한 씨의 목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발로 막 걷어차면서 왜 이러느냐, 하지 말아라, 도대체 왜 이러냐 계속 소리를 쳤는데 공격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씨는 무차별적으로 거의 정말 난도질을 하듯이 한 씨의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요.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한 씨가 거의 온몸에 다 맞게 돼요. 엄청 맞아요. 차 밖으로 나와서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도 한 씨는 계속해서 저항을 했는데 너무나 잔인하게도 이 씨는 그런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한 씨의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너무 끔찍한 건 이놈이 한 씨 발목을 찌르거든요. 이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찌른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치지 못하게 하려고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씨는 생면부지 남성에게 총 49회에 달하는 공격을 받았고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목숨을 잃게 돼요. 살인을 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한 이 씨는 자신의 승용차가 세워진 장소로 되돌아간 뒤에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이 씨를 검거하고 나서 이 경찰이 이 씨 차량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를 압수해요. 근데 정작 경찰을 놀라게 했던 건 흉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택 안에 이 씨 일기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일기장 안에는 마치 어떤 악마의 고백 같은 이 씨의 진심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깨끗한 백이므로, 흰 백자이므로 사람을 심판하고 죽일 권리가 있다. 정상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죽이고 싶고 닥치는 대로 죽이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에서 200명 정도는 죽여야 한다. 이런 내용 이외에도 인간은 대부분 무례하고 절대 교화될 수 없다. 한 번의 거만함과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럼 한 씨가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살인이 세상에서 제일 쉽고 나에게는 그런 살인을 할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끝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장대호 아시죠? 장대호에 대해서 획기적인 표본이라고 막 극찬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내 롤모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놈은 이거는 뭐 우발적도 아니고 뭐 분노에 차서도 아니고 이런 놈은 절대 다시 사회에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아예 우리하고는 뇌구조가 다른 놈입니다. 2020년 7월 13일 경찰은 이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요. 그러면 이 씨가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갖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뭔가 어린 시절이나 뭐 성장 환경에 큰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성장기를 보냈든 그게 뭐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행위에 대한 촉발 요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 요소로 인해서 범행 사실이 결코 합리화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웃들 진술에 따르면 별다른 특징이 없는 애요. 그냥 되게 내성적인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친구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이웃들하고 뭐 가까이 지냈던 것도 아닌 조금 낯가림이 있고 성격이 좀 조용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부터 좀 가정 상황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화가 있어서 부모하고도 좀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적대심도 되게 컸다고 하는데 이미 어릴 때부터 뭔가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범행 계획으로 세우기 시작한 시기가 고등학생 무렵이었습니다. 고3 때부터 20살 때까지 대검을 사서 2차례에 걸쳐서 대상을 물색하고 정말 실제로 살인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 생활할 때는 스스로 자기가 만든 어떤 살인 장치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살인 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그림으로 자세히 기록하기도 합니다. 여기 완전히 몰두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살인 도구로 어떤 총기를 쓰기 위해서 이거를 사기 위해서 수렵 면허 시험 공부까지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막 집중하고 엄청난 살인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군 전역 후에는 샌드백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범행 연습을 했고요. 인터넷을 보면서 뭐 실제 어떤 살인사건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고 어떤 그런 욕구를 해소했던 거죠. 인생이 어릴 때부터 목표가 딱 하나인 거예요. 살인.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다 결정하고 살아왔던 거죠. 잠재적인 위험성이 되게 다분하잖아요. 결국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흉기를 샀고요.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2020년 7월 11일을 자신의 D-Day로 정합니다. 근데 CCTV가 요새는 다 곳곳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여러 사람을 뭐 연쇄 살인을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바꿉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장소를 이동하면서 다수를 살해하는 연속살인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럼 뭔가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정말 폭발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신의 최종 목표도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도 했었고요. 아주 철저하게 실행을 합니다. 이게 그냥 충동적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인제군 지도까지 출력을 해서 범행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도주를 할지까지 치밀하게 짭니다. 그리고 나서 한 씨를 죽였잖아요. 살해한 직후에는 일기장에다가 이미 시작한 건데 끝을 봐야지 라고 기록해 둡니다. 이 정도로 살인에 대한 비정상적인 환상과 욕구가 강력한데 이놈이 만약에 사건 당일에 바로 안 잡혔으면 얼마나 지금 끔찍한 일이 생겼겠어요. 한 씨 이외에도 계속해서 희생자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경찰이 이 씨를 조사하던 중에 어떤 고민에 빠지게 돼요. 사건의 모든 전말을 다 파악했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놈이 왜 그랬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씨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진술을 하지도 않았고 이게 추측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소위 말하는 묻지마 살인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사건 발생 엿새째인 7월 16일에는 프로파일러가 긴급 투입이 됩니다. 이 씨와 면담을 진행해요. 근데 이 프로파일러 분석 결과에서도 범행 동기가
끝내 알 수 없으므로 결론이 납니다. 검찰은 경찰에게서 넘겨받은 이 씨의 일기장을 보고 그의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해요. 그렇게 이 씨는 치료감호소로 옮겨져서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상이었어요. 인지 능력, 상황 판단 능력, 모든 게 다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문장 완성 검사라고 아시죠? 이게 조금 이상했어요. 내가 믿는 내 능력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젊어진다면 촉법 소년이란 법의 구멍을 이용할 것이다. 살인에 대한 어떤 후회나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살인의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건 역시 또 이런 성향과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꿈꿔온 살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 인생을. 지금부터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020년 9월 2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이 씨에 대한 치료 감호를 요청합니다. 검사 측은 이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감경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 씨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해요. 결심 공판에서는 이제 사형을 구형합니다. 최후 진술에서 이 씨가 뭐라고 했냐면 할 말이 없다 라고 말을 해요.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정말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 6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요. 판결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49회가량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의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 범행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에 대한 원한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적개심과 살인 욕구로 봤을 때 피고인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후 새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나 그럴 만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부모나 유년 시절 환경을 계속해서 탓하고 있다. 나는 그럴 만했어요 라는 거죠. 재판 과정 내내 이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했던 이 씨를 꾸짖었습니다. 살인 욕구로 뭔가 똥폼을 잡으면서 거대한 포부를 밝히듯이 기괴하게 행동을 하더니 막상 재판에서는 사과도 없이 심신미약이니까 봐달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양측 모두 항소했고요. 2심 재판에 와서야 이 씨가 비로소 피해자 한 씨와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어떤 뜻을 보여요. 이게 진실일까요? 진심일까요? 아니겠죠. 2021년 5월 21일 2심 재판에서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도 살인을 했는데 흥분이나 재미, 죄책감이 안 느껴진다. 내가 왜 이딴 걸 위해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했는지 이런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 쉬워 보여서 직업으로까지 삼고 싶다는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뜻을 표시했으나 이를 진정 속죄하고 참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랜 기간 형성해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수감기간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한 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합니다. 그렇게 1심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결국 상고까지 갔거든요. 이제 대법원 결과도 이제 원심이 확정이 되면서 무기징역으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건 진짜 용서가 안 되죠. 말 그대로 묻지마 사건이잖아요. 동기가 없어요. 사회에 나와서 나오면 안 되겠지만 나왔을 때 같은 짓 또 안 할까요? 얘는 이미 그런 인간인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서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요인이 없다. 원심의 무기징역 유지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현재 이 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내 차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있었던 차 안에서 그냥 잠들었을 뿐인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언제든 강력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만 해도 사실 너무 끔찍하죠. 경찰은 시민들에게 한적한 산, 도로, 시골 등에 특히 혼자 있을 때 이 묻지마 범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쉴 때 반드시 문을 잠그고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끼고 있으라면서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3년 뒤에 2023년 8월에 최윤종 아시죠? 이 최윤종이 등산로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하고 살해를 했었죠. 이런 범죄들이 완전히 근절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잠재적 범죄자들이 봤을 때 만만해 보이면 그것 또한 근절되지 못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나 처벌받아도 돼.
내가 원하는 살인만 하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악마들도 있겠지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중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기구입니다. 2006년 1월 1일에 군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범했어요.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1998년 JSA에서 발생한 김훈중이 사망사건입니다. 이 사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했죠. 이 시기부터 군 의문사 유족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한 게 주요 계기였습니다. 유족들은 군 수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2005년 시행령이 제정 공포됐고요. 2006년 1월 1일 군 의문사의 활동이 개시돼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 군 의문사위는 조사기관의 제한과 신청 폭주, 부족한 조사 인력, 관련 기록과 관련자의 부재, 조사 권한의 취약성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600건 중 596건을 종결하는 정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은폐되고 조작됐던 수많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들이 밝혀질 수 있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진정된 600건의 사건 중 하나예요. 진정 378호 심규환 상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9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1979년 8월 21일 심규환 상병의 가족에게 한 통의 전보가 도착해요. 심 상병이 복무 중이던 5사단 35연대 4대대에서 발송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전보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심 상병이 신변을 비관해 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당시 나이 22세였습니다. 부모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실하게 군생활 잘하고 있다. 제대 후에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편지를 보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부모님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보를 받은 가족들이 곧장 이 부대가 위치한 철원으로 향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출발했으니 되게 먼 길이었겠죠. 힘들게 부대에 도착했는데요. 이 군인들이 가족을 막아서요. 해가 져서 부대에 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족을 부대 앞에 있는 여인숙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인숙에 가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그것도 수많은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심상병 어머니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겨요. 그리고 얼마 뒤에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이 가족들을 찾아옵니다. 가족들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버지가 면회를 와서 며느리랑 헤어지라고 해서 고민 끝에 그런 선택을 했다. 총을 사용했다. 당시에 심상병이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입대를 했던 건데요. 결혼을 일찍 했어요. 3살배기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식을 올리지는 않아서 이제 제대 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대요. 아내와 아들은 심상병이 입대한 후에 시댁에 들어와 있었는데 심상병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제대에서 다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픈 그런 바람들이 담겨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중대장은 그런 아내와 헤어지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인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가 차죠. 왜냐하면 심상병 아버지는 한 번도 면회를 온 적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사망한 부모 앞에서 이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뻔뻔하게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바로 따져요. 내가 언제 면회를 왔냐? 난 온 적 없다. 그랬더니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님이 왔었나? 이렇게 말을 돌려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가족들이 부대로 향합니다. 부대 안 나무 밑에 시신이 눕혀져 있었는데요. 옷은 갈아입혀 놓은 상태였어요. 그 모습이 가족들이 봤을 때는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요. 아들의 시신을 살펴본 부모님의 기억은 이렇습니다. 옷을 벗겨봐도 상처도 없고 입가에 파란 멍든 것이 전부였다. 어떤 총을 맞은 자국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상병의 부모님은 사람이 죽었으면 그 자리에 둬야지 왜 옮겨놨냐 이러면서 강하게 항의를 해요. 그때 중대장이 현장에 가보자 라면서 이 가족을 철책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던 병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리키면서 저렇게 서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원고 준비하면서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부모님이 그날 중대장에게 들었다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렇게 서 있다 죽었다. 자기 성질 못 이기고 막대기로 본인 입을 때렸다. 그러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본인의 입을 본인 스스로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때렸다는 주장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보면 묘사하는 당시 상황도 진짜 납득이 안 되지만 일단 말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분명히 총을 썼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하루 만에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도저히 이 중대장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심상병의 부모는 우리 고향에 땅도 있고 산도 있다. 우리 돈 있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시신을 데리고 나가서 진실을 밝히겠다. 라고 따집니다. 근데 부대 측에서 이걸 막아요. 시신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름이니까 시신이 부패한다 라면서 부대에서 5일장을 진행해버립니다. 언니 집에 있다가 남편의 부고를 들은 심상병의 아내는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실신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입원 치료를 받느라 남편의 발인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5일장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끝내 군은 이 가족의 주장을 무시하고 부검을 거부했고요. 심상병의 시신을 유족의 동의도 없이 화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해마저도 돌려주지 않고 한탄강에 다 뿌려요. 유족들은 그 뿌려진 유해 일부를 몰래 수습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조직적인 부대의 은폐라고 밖에는 지금 설명이 안 되죠. 그렇게 이 심상병의 죽음은 정말 의문투성인 상태로 종결됩니다. 이후에 유족들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써요. 장례식 이후에는 다시 부대에 찾아가서 며칠 동안 밤을 지내고 부대 인근에서 몇 달을 지내고 이러면서 계속 돌아다녔지만 어떻게 이게 의문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이미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빠르게 일사천리로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건지. 증언자를 찾으려고도 가족들이 애를 썼었는데 정체불명의 군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를 하니까 이건 뭐 심상병 동료 군인들에게 말 한마디 걸어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군 관계자들이 유가족을 방해했었던 건 아니었어요. 심상병의 상관 중에 하사 황 씨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같은 마산 출신이라서 심상병을 진짜 친동생처럼 돌봐줬었다고 해요. 심상병 어머니가 가족이 머물던 여인숙 수도가에서 우연히 이 하사 황 씨의 아내를 만났대요. 근데 이 황 씨의 아내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우리 아저씨, 그러니까 황 씨가 이 일을 밝히고 자기도 군복을 벗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황 씨의 아내가 울컥하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시에 황 씨의 가족이 유족들과 같은 여인숙에 머물고 있었는데 유족들이 황 씨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계속 감시하고 미행을 하니까 더 이상은 이제 황 씨 측과 접촉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써요. 근데 한계가 분명하죠. 심지어 이런 유족의 사정을 노린 나쁜 사기꾼에게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절에서 우연히 보살을 만났는데 이 보살이 내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많아. 내가 알아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대요. 그러면서 1,000만 원만 줘. 비용까지 요구합니다. 가족들은 또 이 돈을 마련해서 보살에게 줍니다. 근데 돈만 받고 도망가 버려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왜 믿냐 바보처럼. 근데 이 가족들한테는 작은 제보 하나, 작은 단서 하나도 너무 절실했거든요.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그렇게 멘탈이 무너지고 뭐라도 붙잡고 싶은 상황에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기꾼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먹잇감으로 노리고 사기치는 놈들이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시 시대상도 이 가족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는지도 몰라요. 79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전국이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유족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먼 친척 쪽에 있는 사람이 군 보안대에서 근무 중이었대요.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제 아내를 통해서 1년간 좀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사정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세태가 불안해서 그런 일은 안 된다. 군에서 말한 사인이 맞겠지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후에 심상병의 아버지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거니? 이런 혼잣말을 일상처럼 해요. 잠도 설치고. 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의혹들을 종이에 모두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이 아버지의 분노와 억울함을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급기야 아버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소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일상이 완전히 가족의 일상이 마비되고 정신도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 유족의 생계는 자연스럽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재산도 거의 탕진했고요. 농사도 손을 놓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보다 못한 심상병의 어머니가 이 남편의 취업 자리를 알아봐줘요. 그렇게 심상병 아버지가 한국중공업에 취직을 하는데 여기서도 쉬는 시간만 되면 동료들을 붙잡고 나 너무 억울하다.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또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회사 생활을 잘 이어나갔는데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됩니다. 회사 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후에 이제 집에서 좀 더 가까운 삼성중공업으로 이직을 해요. 그렇게 조금씩 집안 형편이 펴질 무렵 가족에게 또다시 비극이 찾아와요. 1990년에 심상병 아버지가 버스에 치여서 몸의 절반이 부서지는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가 결국에는 사고 후유증으로 수술을 받던 중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까지 잃은 심상병의 어머니에게 남아있는 건 거덜난 집안 살림, 그리고 부양해야 할 사남매, 그리고 남편이 적어놓은 메모가 담겨있는 괴짝,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 괴짝도 유품을 태울 때 잘못 섞여 들어가서 다 타버렸다고 해요. 홀로 남아있는 젊은 며느리가 안타까웠던 부모님은 거의 반강제로 재혼을 시켜서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심상병의 그 과거의 3살배기 아들은 할머니 손에서 홀로 컸어요.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운 상황에서 이 어머니는 사남매의 손자까지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차마 다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이죠. 그 아픈 마음을 잡고. 그렇게 오랜 시간 고생해서 이 시어머니가 사남매를 모두 결혼시키고 손자도 성인으로 키워내요. 근데 이 가족의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상병의 아들 심씨가 33살 되던 해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한잔하고 돌아오다가 차에 치여서 개울가에 처박힌 거죠. 가해자는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근데 다음날 이 가해자가 다시 그 길을 지나는데 심씨가 여전히 이제 개울에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때는 차마 지나칠 수 없었던 건지 이제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만 하고 다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후에는 붙잡힌 것 같아요. 경찰이 심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혼수 상태였어요. 일가 친척 전체가 정말 어떻게든 심씨를 살리기 위해서 매달립니다. 당시에 심상병 형제들이 다 딸만 낳아서 이 아들이 이 집안의 독자였거든요. 정말 다행히도 수차례의 수술과 치료 끝에 심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게 흐른 세월이 30년이에요. 눈앞에 당장 닥친 현실을 하루하루 끝내고 보내느라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도 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문도 가슴에 묻고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2006년에 심상병의 사촌 동생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현수막 하나를 발견해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현수막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2020년 포스터고요. 당시에 그걸 발견했을 때 접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사촌 동생이 심상병 어머니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전에 심상병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을 했었대요. 한 20년 후에는 어떻게든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조카가 가져온 그 포스터, 조카가 전해준 그 포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전에 남편이 했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당시의 모든 기억을 최대한으로 끄집어내서 상황을 진술했고요. 조카는 그 내용을 다 녹음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 타이핑해서 진정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접수 마지막 날 진정을 접수하게 됐죠. 접수 3일 뒤 군 의문사위에서 확인 전화가 왔고요. 그렇게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요. 심상병은 타살됐고요. 사인이 조작된 죽음이었어요. 자세한 수사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다만 알려진 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동료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 걸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에 와서 털어놓게 된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중대장 있었잖아요. 그 중대장 지휘 아래 부대원 전체가 진실을 은폐하는 데 동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군 의문사위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하나둘 그날의 진실을 털어놨던 거죠. 그렇게 밝혀진 사건 경위를 정리해서 들려드릴게요. 당시에 심상병이 근무하던 사대대는 새로 창설된 대대였대요. 그래서 고참 사병 그리고 단기 하사관 사이에 좀 충돌이, 그러니까 알력이 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고 당일 낮 무렵에 심상병이 하사 고씨, 익명의 이병과 함께 위병소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위치는 다 달랐어요. 고하사는 위병소 안, 심상병은 위병소 앞, 이병은 위병소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근무 중에 이제 벼랑간 고 씨하고 심상병 간에 어떤 시비가 붙은 거예요. 말다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가 잠깐 조용한가 싶더니 탕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고 씨가 총을 쏜 거예요. 심상병한테. 창틀에서 쐈는데 심상병의 입을 맞고 그대로 안면을 관통합니다. 불과 1m 거리에서 지금 총을 맞은 거예요. 그렇게 심상병은 그 자리에 쓰러져 즉사합니다. 총소리를 듣고 곧바로 현장에 간부들이 모여요. 그리고 조직적인 사건 조작과 은폐가 시작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면서 심상병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렇게 그들은 총에 붙은 명찰을 바꿔달고 총기 대장을 새로 작성했고요. 조작한 거예요. 그리고 화약흔이 묻어있는 고 씨의 옷을 심상병의 옷으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게 왜 심상병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가족한테 해야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다, 불화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면담 기록 보고서까지 조작을 해요. 없었던 내용을 막 적어 넣은 거예요. 시신도 바로 후송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대 안에서 그 여름에 하루 이상 방치했고요. 사망일도 조작을 했어요. 모든 조작이 끝난 후에 가족들을 부른 거예요. 헌병 수사도 너무 부실했습니다. 심지어 헌병 수사관으로부터 심씨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내용, 거기에 맞춰서 진술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부대 지휘관들도 조작을 지시하고 협박했다는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됐는데요. 당시 부대 지휘관들이었던 사람만 이에 대해 부인해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죠. 군 의문사회가 추정한 심상병의 사망일은 8월 20일이 아니었습니다. 16일에서 19일 사이였어요. 사건을 조작하고 여러 가지 조작하느라 바빴겠죠. 그리고 뒤늦게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 탓에 가족은 20일이 사망일인 줄 알고 계속 그날 제사를 지내왔던 거예요. 사건 발생하고 유족 찾아왔을 때는 가족 간 갈등으로 심상병이 스스로 그랬다. 이런 누명을 씌우고 사망 장소 속이고 막대기로 입을 때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죠. 거기다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사람까지 붙여서 방해했습니다. 가족의 말을 무시하고 멋대로 화장하고 유골을 뿌리기까지 했고요. 살인자들이죠. 그로 인해 유족들은 30년 동안을 끝없는 괴로움에 갇혀 지냈어요. 처음의 고통은 당연히 내 소중한 내 귀한 아들의 죽음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었던 이유, 그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망 이후에 벌어진 은폐와 조작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책임 있는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유족이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사건에만 매달리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 그립죠. 너무 보고 싶겠죠. 그래서 슬플 수는 있겠지만 가족의 죽음이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기억나는 건 시신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고통은 적어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고 말했었던 그들의 말은 온전히 정말 철저히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은 살고 유가족의 삶은 죽었죠. 2008년 10월 29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심교한 상병이 고아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군이 이를 은폐, 조작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2009년 1월 심상병의 죽음이 순직으로 변경되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돼요. 2014년 국가는 심상병 유족에게 4억 6천만 원을 배상했고요. 가해자 고 씨와 은폐에 가담한 부대원 5명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직접 처벌은 불가능했어요. 앞서 멋대로 화장되고 뿌려진 심상병의 유해 일부를 유족이 회수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족이 유해를 고향 선산에 모시고 있었는데 진실이 규명된 이후에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해서 정작 누군가를 2번 죽였다는 거 그들은 과연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들은 지나간 한 군인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았어야지 어쩔 수 없었어. 괜찮아.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서로 이러면서 위로하고 살았었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21살 에바 리우와 22살 켈시 챙이에요. 2023년 6월에 이 두 사람이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한 달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학창시절 정말 마지막 너무나도 행복한 여행을 떠난 거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6월이 여행을 갈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유럽 곳곳을 여행하다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나라가 독일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은 귀국 하루 전이었던 6월 14일에 유명 관광지인 노이슈반슈타인 성이라는 곳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많이 보셨죠? 디즈니 로고와 디즈니랜드 신데렐라 성의 모티브로 유명한 성이고요. 신데렐라 성이라고도 불려요. 이 성은 1892년에 순수하게 왕의 취미로 지어진 성입니다. 이미 대포가 발명돼서 성이 쓸모 없어진 시대였거든요. 오롯이 미관을 위해 건설되면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당시 왕국의 경제는 완전 파탄이 났지만 훗날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명소가 됐어요. 현재도 매년 13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여길 찾아오고요. 특히 여름에는 거의 매일 6천여 명이 성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에바와 켈시도 그 수많은 관광객들 중 하나였어요. 6월 14일 오후 2시경 성을 찾은 두 사람은 관광을 시작합니다. 제일 유명한 성의 정면을 촬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성 뒤편을 볼 수 있는 산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향해요. 이 성 뒤편에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하나 있어요. 마리엔 다리라고 불리는 명소인데 여기에 딱 서 있으면 성의 뒤편을 볼 수 있어요. 정면에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가 이 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어떤 필수 코스가 된 거예요. 사진으로도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되게 위험해요. 가이드북에서도 따로 위험을 경고할 정도입니다.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죠. 다리로 진입하는 데만 최대 30분이 걸리고요. 동절기에는 아예 출입을 못해요. 그럼에도 이 다리 위 또는 다리를 지나서 산길을 더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이 성의 절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마리엔 다리에 도착을 했고요. 풍경을 사진에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남성을 한 명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게 비극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남성과 만나고 불과 몇십 분 뒤에 두 사람이 50m 절벽 아래로 추락한 상태로 발견된 거죠. 절벽 아래로 추락한 두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신고자였어요. 절벽 가운데 어떤 수상한 물체가 눈에 들어와서 유심히 봤는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고자는 곧장 응급구조대에 이 사실을 신고합니다. 특수대원들로 구성된 피진 산악구조대가 현장에 급파돼요. 너무나도 유명한 관광지에서 그것도 진짜 대낮에 사람 둘이 지금 추락한 거잖아요. 현장에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근데 당시에 이 구조 현장을 목격했던 어떤 목격자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 다 당연히 사망했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당연하죠. 50m 절벽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근데 구조대원들이 이 여성을 수습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껴요. 생존자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추락한 이 두 여성을 수습하는 모습이 사망자가 아닌 부상자를 다루는 듯한 그런 모습처럼 보였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한 자료는 없었지만 시신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직감이 맞았어요. 이 두 사람 중에 켈시 챙이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되게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금방 병원에 호송돼서 치료를 받아서 정말 다행히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함께 추락했던 에바 리우는 의식을 찾지 못해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에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져서 집중 치료를 받긴 했는데요. 끝내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하루 뒤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독일 경찰은 이 두 여성이 사고가 아닌 사건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바로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험한 산길이 되게 이어져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범인이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못했을 거다. 이게 경찰의 판단이었고요. 바로 이제 대규모 인원을 투입합니다. 25대 경찰 차량이 긴급 투입됐고요. 특수부대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이제 수색이 이뤄져요. 그리고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범인을 검거합니다. 누구였을까요? 31세 미국 국적의 남성 트로이 보링이었어요. 지금부터는 트로이라고 부를게요. 트로이 보링이 체포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로이가 범행 당시에 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도주를 하면서 이 영상을 암호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옮겼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트로이가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게 현장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수사팀이 그 모습을 보고 좀 수상하게 여긴 거죠. 붙잡아서 수색을 하고 이제 영상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체포된 트로이 보링의 모습을 어떤 관광객이 촬영한 사진이에요.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범인 검거에 성공을 했는데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혀야겠죠. 경찰 조사에서 트로이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어요. 너무 황당한 건 두 피해 여성과 이 트로이가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원한도 없었고요. 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50m 절벽 아래로 아무 연관 없는 두 여성들을 밀어서 떨어뜨렸냐는 거죠. 자, 지금부터 경찰 조사 내용, 그리고 범인의 진술, 생존자인 켈시의 진술을 종합한 이 사건의 경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범행 동기가 뭐일 것 같으세요? 트로이 보링의 범행 동기는 다름 아닌 성폭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 여성들을 찾다가 접근을 했던 거죠. 트로이는 사건 당일인 14일 오전에 여기 인근에 있는 산에 올랐어요. 이런 사실이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여자친구하고 SNS로 메시지를 나눴는데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트로이에게 태국에 사는 그 태국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날 산에 막 올라가면서 실시간으로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거죠. 뭐 등산하다가 셀카 찍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렸던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있는 두 명의 관광객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마지막 메시지로 보내요. 이 뒷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들은 아니고요. 어떤 남자 관광객들이었습니다. 트로이의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한 시간은 태국 시간 오후 6시 50분, 독일 시간으로는 오후 1시 53분이었어요. 이 메시지가 발송되고 40여 분이 흐른 뒤에 트로이가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이 성 주변에 산길을 계속 서성거려요. 그러다가 오후 2시 30분경에 그 마리엔 다리, 아까 기억나시죠? 여기서 피해자들을 처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타깃으로 정한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피해자를 물색을 했는지 아니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지 그거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추측을 조금 해보자면 피해자들이 영어를 쓰니까 이걸 보고서 같은 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좀 말이 통하고 타지에서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잖아요. 어떤 마음의 좀 벽도 좀 허물어지고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로이는 그렇게 마리엔 다리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그 피해자들에게 다가갔고요. 되게 친근한 얼굴로 말을 걸어요. 스몰 토크라고 하죠. 잠깐 대화를 나누더니 저쪽에 사진 더 예쁘게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같이 가실래요? 저 지금 가는 길인데.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리를 지나서 한동안 더 높은 그 동쪽 하이킹 코스로 향한 거죠.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친밀감을 보여줬겠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하고는 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가다가 이제 그렇게 인적 드문 곳에 접어들면서 트로이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건이 정말 순식간에 벌어져요. 자,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위에 있는 사람이 에바거든요. 트로이가 순식간에 에바에게 달려듭니다. 켈시가 놀라서 에바를 이제 도와줘야 되니까 트로이에게 달려들었는데 이 트로이가 켈시 목을 딱 졸라서 제압을 하더니 바로 옆에 낭떠러지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트로이의 타겟은 에바였던 거죠. 켈시를 절벽으로 밀어뜨린 트로이는 그 자리에서 에바를 성폭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바의 목을 되게 세게 졸랐다라고 진술을 하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전 너무 소름 돋았는데 재판에서 밝혀져요. 자신의 어떤 성적인 흥분을 최대화시키려고 이 미친놈이죠. 그러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로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중에 그 관련 자료에서 좀 충격적인 내용을 봤어요. 트로이가 성폭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인근에 소수의 관광객들에게 그 장면이 목격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폭행하는 모습을 들켰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목격한 관광객들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날 범행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아무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에바가 결국에는 사망을 했겠죠. 이후에 범행을 끝낸 트로이는 주저없이 에바를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사악하지 않나요? 그렇게 추락한 에바는 사망했고요. 이거 너무 태연하게 말하다 보니까 이 지나가던 그 목격자들의 생각에는 이거를 성폭행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은 목격자가 있었다라고 지금 트로이가 거짓말을 한 걸까? 근데 아무리 태연하게 말을 했다고 해도 그걸 구분할 수 없었을까? 알았다면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 궁금해지는 부분이 되게 많은 사건이에요. 트로이는 낭떠러지 아래로 먼저 던져버린 그 켈시도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절벽이 아니라 되게 가파른 경사면이었대요. 그래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나무에 몸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속도가 확 줄었던 거죠. 덕분에 절벽 끝까지는 추락하지 않고 중간에서 멈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상은 심했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목숨을 지키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사건의 전말입니다. 사건이 미국에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되면서 이 트로이에 대한 기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언론은 그의 거주지인 미시간주 링컨파크로 모여듭니다. 이웃들의 반응은 되게 당황스러운, 되게 좀 흔하죠. 항상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약간 이런 반응이잖아요. 되게 놀랐었어요. 그쪽 사람들도. 형하고 둘이 살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어서 이웃들하고 크게 교류는 없었다고 해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집 형은 친절해서 종종 나랑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었는데 트로이는 그냥 얼굴만 몇 번 봤지 자주 집을 좀 비우는 것 같았다.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 라고 밝힙니다. 트로이의 동창들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되게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적이긴 해요. 근데 뭔가 좀 폐쇄적인 성격. 사교적이지는 않아서 친구는 거의 없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괴짜거나 뭐 소름 끼치는 유형? 이런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의 말도 그랬습니다. 약간 뭐 특이한 성격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놀랄만 하죠. 트로이의 태국인 여자친구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남자친구가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다는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정말. 방금까지 나 여기 있어. 나 지금 여행 중인데 뭐 신데렐라 성에 왔어. 뭐 이랬던 남자친구가 그날 갑자기 여성을 한 명을 절벽으로 떨어뜨리고 한 명은 성폭행하고 떨어뜨리다가 체포됐다. 현행범으로.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이 여자친구는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트로이와 나눴던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좋은 아침이라는 일상적인 인사였다고 해요. 근데 트로이가 자신이 어떤 꿈을 꿨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체 이탈을 해서 자고 있는 나를 지켜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분 후 트로이는 여자친구에게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나중에 연락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후에 성 근처에 도착해서 주차된 차량과 산 사진을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로 보내요. 등산 시작하고 나서 사진을 몇 장 더 보냈는데 앞서 나왔던 그 여러 각도에서 웃고 있는 그 자신의 셀카였습니다. 그렇게 관광객들을 찍은 사진을 끝으로 연락이 끊겼고요. 뭔가 불안한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얼마 뒤에 인터넷으로 사건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평소에 트로이가 뭔가 아시아 여성이 내 취향이야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했었다는 거예요. 동양계 여성들을 타겟으로 정한 게 이것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 보이죠. 살인미수,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트로이 보릭은 독일에 구금됩니다. 독일 수사당국이 이 트로이 휴대폰과 노트북을 조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충격적인 것들이 드러나요. 이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아동 포르노 영상과 함께 친여동생이 14살 때 몰래 찍어둔 어떤 이상한 영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심각한 수준의 변태 이상 성욕자였어요. 영상을 압수한 검찰은 해당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를 추가해서 재판에 넘겼고요. 독일 검찰은 그가 바이에른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며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독일 언론은 이 트로이 보링이 종신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독일이 1949년에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인데요. 형법은 어떤 살인 욕구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을 하면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트로이가 범행을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검찰은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고 이 자백은 변론 전략에 불과하다면서 종신형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이렇게 요약해요. 그는 피해 여성을 물건처럼 사용했고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인 것처럼 그녀를 절벽 아래로 내던졌다. 저도 정말 그 생각을 했어요. 자기 원하는 거 다 채운 다음에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물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언론의 예상대로 재판부는 2024년 3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믿기 어려울 만큼 잔인했다면서 오로지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제거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고 덧붙였어요. 독일 법원에서 종신형을 받게 되면 형기 15년을 채우고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형 집행을 계속할 어떤 중대한 책임이 없을 때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망한 에바 리우는 일리노이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인턴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로 취직까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대로 이제 첫 출근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마지막 여행지에서 사건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거죠. 미친놈 때문에요. 그 누구도 지금까지의 노력과 힘듦을 풀어내던 이 여행이, 이 설레던 여행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